강남역 지하도에서 김동철 회장이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범한 구두 닦기와는 달랐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그의 도구들이었다. 몇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꺼낸 브러쉬들과 구두약통들. 하지만 관리 상태는 완벽했다. 마치 매일 정성스럽게 손질해온 것처럼. 두 번째는 그의 실력이었다. 지나가던 한 직장인이 호기심에 구두를 맡겼는데 김동철의 손놀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구두 좋은 가죽이네요. 1950년대 영국제 같은데 요즘은 이런 품질 구하기 힘들어요. 직장인이 당황했다. 아, 이런 구두는 특별히 관리해야 해요. 여기 봐요. 이 부분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김동철은 전문가 수준의 설명을 이어갔다. 어떤 구두약을 써야 하고 어떤 순서로 닦아야 하는지까지.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길거리 구두 닦기 치고는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가 중얼거리는 말들이었다. 동수야, 형이 돈 많이 벌어서 너 찾을게. 구두를 닦으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동수가 좋아하는 붕어빵도 사고. 12월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동철은 마치 더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는 것처럼 몸을 떨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물었다. 할아버지, 추우시죠? 따뜻한 커피라도. 김동철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젊었다. 17세 소년의 간절하고 순수한 눈빛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김동수라는 사람 아세요? 김동수요? 내 키가 이쯤 되고 눈이 크고 고아원에서 헤어졌거든요. 여성은 당황했다. 바로 그때 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이 도착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지하도 입구에 섰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다. 회장님! 아버지! 하지만 김동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도구들을 황급히 챙기기 시작했다. 안 돼. 경찰 아니죠? 저 나쁜 일 안 했어요. 큰아들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버지, 저예요, 재현이. 김동철이 그를 빤히 쳐다봤다. 뭔가 낯익은 듯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저씨, 혹시 저희 고아원에서 왔나요? 김동수 못 보셨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대기업 회장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고아원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저 오늘은 조금밖에 못 벌었어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이 돈으로 동수 찾아야 해요. 김동철의 손에는 구두 닦기로 번 동전 몇 개가 들려 있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하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달려가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년 전 한국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진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의사가 건넨 진단서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87세의 김동철 회장은 진료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를 찾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다. 옆에 앉은 두 아들은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보며 당황해하고 있었다. 큰아들 김재현은 55세로 아버지가 일궈낸 대한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설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은 아들일 뿐이었다. 둘째 김성현은 52세로 그룹의 계열사인 한국유통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형과는 달리 유통업에 특화된 그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막내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지만 회장의 경우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보통 환자분들은 최근 기억부터 잃어가시는데 회장님은 17세 시절의 기억이 비정상적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으세요. 김재현이 의아해했다. 17세요? 왜 하필 그 나이가? 그 시기에 강렬한 감정적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가 그 시절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김성현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17세 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회장은 잠시 멈칫했다가 중얼거렸다. 그때 동수를, 그리고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평생을 숨겨온 비밀을 지키는 것처럼.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동수?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나? 2025년 서울 중구 대한종합건설 본사 43층 회장실. 김재현이 아버지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평소에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 같은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사이사이로 아버지의 일생이 담긴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 그리고 사진들. 하지만 김재현이 찾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책장 뒤 깊숙한 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상자 자체는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세월의 날가 쉽게 열렸다. 상자를 열자 김재현은 숨을 멈췄다. 맨 위에 있던 것은 7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구두 닦기 도구들이었다. 낡은 솔들과 구두약통, 그리고 작은 헝겊 조각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도구들이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어제까지도 사용한 것처럼 깨끗했다. 아버지가 왜 구두 닦기 도구를? 더 아래를 뒤져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나왔다. 김동수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신문 광고 스크랩들이 수십 장이나 되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무려 40년간 꾸준히 낸 광고들이었다. 김재현은 광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다. 김동수를 찾습니다. 1954년 미국으로 입양. 형 김동철이 찾습니다. 같은 형식의 광고가 연도만 바뀌어가며 계속 이어져 있었다. 연락처도 시대에 따라 전화번호에서 휴대폰 번호로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바뀌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더욱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었다. 사설탐정 사무소 영수증들, 방송국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출연 신청서, 심지어는 미국 현지 조사 의뢰서까지. 김재현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찾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것도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숨긴 채로. 가장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1954년이라고 연필로 쓰여진 흑백 사진. 어느 고아원 앞에서 찍힌 것 같았다. 17세 정도의 수척한 소년이 15세쯤 되어 보이는 더 어린 소년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소년 모두 너무 말랐고 옷도 남루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어린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있었다. 동수야, 형이 꼭 찾을게. 약속해. 어디 있어도 찾을게.
동철 형이. 김재현은 깨달았다. 사진 속의 17세 소년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옆에 15세 소년이 김동수였다. 아버지에게 17세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끝나지 않은 현재였다. 그 순간 김재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70년 넘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것도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바로 그때 비서실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김재현이 벌떡 일어났다. 어디에 계신가? 강남역 지하도입니다. 시민이 신고해서 확인했는데 어떤 상태신가? 비서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다. 그게 회장님이 구두 닦기를 하고 계십니다. 김재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재에서 발견한 구두 닦기 도구들, 그리고 17세로 돌아간 아버지의 기억. 지금 당장 가겠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 김재현은 급히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현아, 아버지 찾았다. 강남역으로 와. 지금 당장. 무슨 일이야, 형? 아버지가 어떻게 해? 와서 봐.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그리고 성현아. 응? 아버지가 김동수라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 한국유통본사에서 전화를 받은 김성현도 당황했다. 김동수?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 두 형제는 각자의 회사에서 급히 강남역으로 향했다.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그리고 자신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1954년 12월 15일 서울 성북구 사랑이집 고아원.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고아원의 낡은 기숙사 건물에서는 아이들의 고른 잠소리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구석 침대에서는 한 소년이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17살 김동철이었다.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15살 동생 김동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미어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동수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미국의 한 부부가 동수를 입양하고 싶어 한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동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동생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라는 것을.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이 땅에서 고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꿈틀거렸다. 동생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다는 그런 마음이. 두 형제는 전쟁 중에 부모를 잃었다. 1951년 14후퇴 때였다. 피난길에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고아원에 맡겨진 것이 벌써 3년 전이었다. 진짜 형제였기에 더욱 서로에게 의지했다.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 밤마다 배고픔을 달래주고 아플 때 서로를 돌봐주며 때로는 큰 아이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었다. 동철에게 동수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었고 살아갈 이유였다. 새벽 6시가 되자 기상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동수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가 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형제의 눈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짜 형제이기에 가능한 그런 교감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 묽은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한 끼니였다.
하지만 동철과 동수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고아원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섰다. 미군 부대에서 온 차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키 크고 금발의 미군과 한국인 통역관이었다. 동수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미군은 동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뭔가 영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번역했다. 아주 예쁜 아이라고 하십니다. 부인도 무척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네요. 동철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만 동생 앞에서는 웃어 보이려고 애썼다. 형으로서 마지막까지 동생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동수가 형을 향해 달려왔다. 동철의 품에 안긴 동수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동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몰래 깎아 만든 작은 목각품이었다. 서툰 솜씨로 만든 말 모양이었지만 형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동수는 그 작은 선물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았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통역관의 말에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동수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들고 차 쪽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 형을 바라봤다. 검은색 승용차가 고아원 철문을 빠져나가며 천천히 멀어져 갔다. 동철은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먼지 구름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동철은 동생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많이 벌어서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다음 날부터 동철은 종로 거리로 나가 구두 닦기를 시작했다. 동수야, 형이 꼭 찾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1954년이 1960년이 되고 1970년이 되고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김동철의 마음속에서 그날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강남역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 지 이틀이 지났다. 김동철은 자신의 집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17세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었다. 동수야, 배고프지? 형이 빵 하나 샀는데. 김동철이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옆에는 간병인이 가져다 준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고급 한정식이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허공의 동생에게 자꾸만 말을 걸었다. 간병인 이미숙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다. 한 달 전 간병인 소개소를 통해 우연히 이 집에 오게 된 그녀는 치매 환자들을 돌본 지 15년이 넘었지만 이상했다. 이 할아버지가 부르는 동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 왜 그럴까? 별다른 이유는 없을 텐데. 회장님,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이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김동철이 그녀를 바라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7세 소년의 순수한 눈빛이었다. 거실에서는 김재영과 김성현이 쌓여있는 서류들을 보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70년간의 기록들이었다. 마치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한 조각씩 맞춰가는 것 같았다. 형, 이것 봐. 김성현이 낡은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다. 1954년 고아원 입소 당시 작성된 서류였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김동철, 김동수 형제라고. 두 형제는 동시에 입을 벌렸다. 7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었다. 김동수는 아버지의 동생이었다. 자신들에게는 작은아버지였다.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간절히 찾아다녔는지, 왜 구두 닦기 도구를 평생 간직하고 계셨는지.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이미숙이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작은아버지?
김동수?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릴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김성현이 다른 서류를 뒤적이며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 1987년 미국 현지조사 의뢰서, 1995년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출연 확인서, 그리고 수십 개의 신문 광고 스크랩들. 두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자신들이 고등학생이던 그 시절, 아버지는 혼자서 작은아버지를 찾고 계셨던 것이다. 출장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미국까지 가서 작은아버지의 흔적을 쫓고 계셨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건 방송 출연이었다. 아버지가 TV에까지 나가셨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기록을 보니 두 형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침실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동수야, 어디가? 혼자 가면 안 돼. 두 형제가 급히 뛰어갔다. 김동철이 침대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있었다. 17세 형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미숙도 따라 들어왔다. 김동철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가 계속 동수야, 동수야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다. 김재현이 아버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아버지는 잠깐 멈칫하더니 김재현을 바라봤다. 낯익은 듯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 순간 김재현은 결심했다. 자신들이 나서서 작은아버지를 찾아드려야 한다고. 아버지가 다시 침대에 누우시자 두 형제는 본격적인 수색 작전에 들어갔다. 이제는 단순한 아버지의 옛 친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작은아버지를 찾는 일이었다. 혈육을 찾는 일이었다. 김재현은 국내 입양기관들의 연락을 취했고 김성현은 미국 현지 아닌 단체들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의 벽은 두터웠다. 대부분의 기록이 소실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했다. 며칠간의 헛수고 끝에 두 형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실종자 전문 탐정 사무소에 의뢰를 했다. 의뢰비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두 형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1954년 12월 16일 김동수라는 이름의 15세 한국인 소년이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존슨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었다. 형, 단서를 찾았어. 김성현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드디어 작은아버지의 흔적을 찾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현지에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다. 2025년 1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국제실종자 전문 탐정 사무소의 현지 조사원 마이클 존스가 오래된 시청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투성이 파일들을 뒤지고 있었다. 1954년 한국전쟁 고아 입양 기록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전쟁 고아들을 대거 받아들이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많은 기록들이 분실되거나 부정확했고 무엇보다 1950년대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문제였다. 아시아계 아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공공연히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찾았다. 마이클이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존슨 가족의 입양 기록이 담긴 폴더였다. 그 안에는 15세 한국 소년 김동수의 사진과 기본 정보가 들어 있었다. 수척하고 어린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존슨 가족의 입양 신청서에는 건강한 한국남아, 영어 학습 능력 우수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김동수의 적응 기록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다. 심각한 적응 장애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지속적인 야뇨 증상과 악몽, 한국어로만 중얼거리며
밤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식사 거부 증상도 보인다고 적혀 있었다. 마이클은 더 자세한 기록을 찾기 위해 존슨 가족이 살았던 동네로 향했다. 70년 전 그 집은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 동네에 살던 노인들이 몇 명 있었다. 82세의 메어리 할머니는 70년 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존슨 부부? 물론 기억해요. 프랭크와 도로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전쟁 영웅이었던 프랭크가 한국에서 본 고아들을 생각해서 입양을 결심했거든요. 하지만 메어리의 증언에 따르면 김동수의 적응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그 아이는 참 특별했어요. 다른 입양아들과는 달랐거든요. 계속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울면서 한국말로 뭔가를 중얼거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혹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나요? 마이클의 질문에 메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나무 조각품이 있었어요. 말 같기도 하고 그걸 항상 품에 안고 있더라고요. 존슨 부부가 장난감을 사줘도 그것만 가지고 놀았어요. 마이클의 심장이 뛰었다. 한국에서 받은 자료에 동철이 동생에게 준 목각 말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메어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1957년 겨울이었어요. 그 추운 날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강에서 발견됐어요. 그 작은 목각품을 꼭 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존슨 부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마이클은 더 이상 조사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정확한 보고를 해야 했다. 몇 가지 기록을 더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2025년 1월 서울에서 마이클의 예비 보고서를 받은 김재영과 김성현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형, 이게 진짜라면 작은아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조사해 봐야 해. 하지만 두 형제의 마음은 무거웠다. 70년간 아버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작은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 같은 집안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움트고 있었다. 미국에서 온 충격적인 소식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재영과 김성현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고, 김동철은 여전히 17세의 기억 속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수야,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와? 형이 걱정된다. 김동철이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다. 간병인 이미숙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요즘 들어 이상했다. 처음에는 그저 회장님이 누군가를 그리워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치매 환자들이 돌아가신 가족을 부르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의 증상이 심해질수록 그가 부르는 동수라는 이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사실 이미숙도 아버지가 계셨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동수. 아버지도 생전에 가끔 혼잣말을 하셨다. 형이 어디 계실까? 오래전에 헤어진 형이 있는데. 어린 이미숙은 아버지께 형이 계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아버지, 형이 어디 계세요? 글쎄, 아버지도 모르겠구나. 아주 어릴 때 헤어졌거든. 찾기가 쉽지 않지.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 중 하나였다. 처음 김동철 회장이 동수야 하고 부를 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흔한 이름이기도 했고 성도 다르니까. 김동수와 이동수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회장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동수를 부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미숙 씨,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아버지를 돌보겠습니다. 김재현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국 조사 결과 때문에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이미숙이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집에 가는 것이 망설여졌다. 요즘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만 아버지 생각이 났다. 그리고 이상한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미숙은 집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차마 손대지 못했던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낡은 옷가지들과 일기장, 그리고 몇 권의 책들. 그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이미숙의 눈이 커졌다. 안에는 작은 목각품이 하나 들어 있었다. 말의 모양을 한 것 같았지만 너무 낡아서 정확한 모양을 알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종이 몇 장이 접혀 있었다. 이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봐도 될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종이들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어린 시절 글씨와 나중에 쓴 일기들이 섞여 있었다. 미국에서의 힘든 시절, 한국으로 돌아와서의 이야기들. 하지만 성이 다르니까 설마 같은 사람일 리는 없겠지. 그냥 우연히 이름이 비슷한 거겠지. 이미숙은 목각품을 다시 상자에 넣고 아버지 방 정리를 마쳤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이미숙은 평소처럼 김동철 회장을 돌보고 있었다. 김재영과 김성현이 거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들려왔다. 형, 너무 마음이 아파. 작은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김성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국 조사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작은아버지가 발견됐을 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 목각 말을 끝까지 손에 꼭 쥐고 계셨다더라. 70년 전에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 작은 말을, 그걸 평생 간직하고 계셨다니. 형을 그리워하시면서. 이미숙의 손이 떨렸다. 목각말. 형이 만들어준. 70년 전에. 그 순간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그 낡은 목각품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형의 이야기가. 이미숙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두 형제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이후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던 그 목각 말과 김동철 회장이 70년 전 동생에게 만들어준 말이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름은 비슷해도 성이 다르고 무엇보다 이런 우연이 정말 있을까 싶었다. 세상에는 동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목각 말이라는 것도 그 시절에는 흔한 장난감이었다. 김동철은 오늘도 창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17세의 기억 속에서 동생을 기다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이미숙이 약을 가져다 드리려고 다가갔을 때 김동철이 갑자기 말했다. 동수야, 형이 오늘 구두 10켤레나 닦았어. 이제 곧 배 탈 돈이 모일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정말로 아버지가 그 동수라면. 바로 그때 김재영과 김성현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다. 두 사람 모두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다. 미국 조사 결과를 아버지께 말씀드릴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김성현이 한숨을 쉬며 형에게 말했다. 형,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김재현도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미국 조사원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더 마음이 아파. 작은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 목각 말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이미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목각 말을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었다고? 그럼 정말로. 김성현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정말 끝까지 형을 그리워하셨구나. 이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이 의문을 해결해야 했다. 죄송한데요. 두 형제가 놀라서 이미숙을 바라봤다. 간병인이 갑자기 말을 거는 것이 이상했을 것이다. 혹시 그 목각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까요? 김재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간병인이 그런 걸 궁금해할까? 이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김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가져왔다. 미국 조사원이 보낸 자료 중에 발견된 목각 말 사진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이미숙의 온몸이 떨렸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그 목각품과 똑같았다. 모양뿐만 아니라 나무결까지, 심지어 한쪽 귀가 조금 깨진 것까지 완전히 일치했다. 이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형제도 그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다. 왜 그러세요? 어디서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숙은 한참을 망설였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혹시 착각이라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제 아버지도 이런 목각 말을 가지고 계셨어요. 두 형제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동수라는 분인데. 이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도 어릴 때 형과 헤어지셨다고 하셨고, 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다고. 거실이 조용해졌다. 김동철마저 동생과의 대화를 멈추고 이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 김재현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는 않았다. 좀 더 확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미숙도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숙이 아버지의 유품을 가져온 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재영과 김성현, 그리고 이미숙까지. 세 사람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두 개의 목각 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미국 조사원이 보낸 사진 속의 목각 말이었고, 또 하나는 이미숙이 아버지 유품에서 가져온 실물이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목각품은 완전히 일치했다. 나무의 결은 물론이고 한쪽 귀가 살짝 깨진 모습까지. 김동철은 여전히 17세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이미숙을 자꾸만 바라봤다. 마치 뭔가 낯익은 듯한 표정으로.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70년간의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숙 씨, 혹시 아버지분의 원래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미숙이 망설이다가 아버지 유품에서 찾은 서류를 꺼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1958년 입양 관련 서류였다. 김동수에서 이동수로 개명했다는 기록과 함께 1957년 미국 송환아동이라는 도장이 선명했다. 김성현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재현도 마찬가지였다. 두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70년간 아버지가 미국에서 찾아 헤맸던 그 동생이 바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미국 조사원들이 찾은 사망 기록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존슨 부부가 파양을 숨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1950년대 미국 사회에서 입양아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공식 기록에도 그렇게 남겨진 것이었다. 김동수는 죽지 않았다.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씨 집안에 입양되어 이동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갔던 것이다. 이미숙이 또 다른 유품을 꺼냈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표지가 너무 낡아서 거의 부서질 것 같았다.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1960년대에 쓰인 것 같은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어린아이의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절절했다. 1959년 봄, 이씨 집안에 입양된 지 1년이 지났다. 새 부모님은 좋으시지만 자꾸 형이 그립다. 오늘 사랑이 집 고아원에 가봤다. 김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17세 소년이 동생을 떠나보낸 바로 그 고아원을 동생이 다시 찾아갔던 것이다.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형은 내가 미국 간 후 곧 고아원을 떠났다고 한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김성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종로거리에서 구두 닦기 일을 시작하셨을 것이다. 동생을 찾기 위한 돈을 모으려고. 더 가슴 아픈 내용이 이어졌다. 원장 선생님이 화를 내셨다. 이제 좋은 집에 입양됐으니 과거는 잊고 살라고. 또 파양당하고 싶지 않으면 형 찾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다. 김성현이 주먹을 꽉 쥐었다. 겨우 16살이었던 어린 동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시 버려질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날 이후로 형을 찾는 일을 포기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다. 형이 만들어준 말만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 그 순간 김동철이 벌떡 일어났다. 17세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깨달은 듯한 87세 할아버지의 표정이었다. 마치 70년간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동수야? 우리 동수가 여기 있는 거야? 이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김동철 앞으로 다가갔다. 70년간 큰아버지가 그리워했던 그 동생의 피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었다. 김동철이 이미숙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볼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70년 전 동생을 어루만지던 그때와 똑같았다. 동수를 닮았구나. 정말 똑같아. 이미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큰아버지. 아버지가 평생 큰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김동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년간의 기다림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 늦었지만 슬프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재회였다. 김재영과 김성현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평생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다. 김동철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어떤 날은 17세 소년이 되어 동수를 찾아 헤맸고 어떤 날은 87세 할아버지가 되어 조카 이미숙을 알아봤다. 기억은 오락가락했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다. 동수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이미숙은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다. 김재영과 김성현이 DNA 검사까지 의뢰해서 확인했다. 이미숙은 분명히 김동철의 조카였다. 70년간 잃어버렸던 혈육이었다. 김재현의 비서는 연일 이어지는 회사 미팅 취소 요청에 당황하고 있었다. 대한종합건설 대표이사인 그가 며칠째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현 역시 한국 유통의 모든 업무를 부사장에게 일임하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다. 너무 늦었다.
아버지 이동수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큰아버지 김동철도 치매가 심해져 가고 있었다. 그날도 김동철은 창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어디론가 가려는 모습이었다. 구두 닦으러 가야지. 동수 찾을 돈을 모아야 해. 다시 17세로 돌아간 것이었다. 김재영과 김성현이 말려보았지만 김동철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두 아들과 이미숙이 아버지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김재현이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전화했다. 오늘 스케줄 모두 취소하고 강남역으로 와주세요. 오후 3시 강남역 지하도. 70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다. 김동철이 낡은 구두 닦기 도구를 펼쳐놓고 앉았다. 마치 17세 소년이 된 것처럼 열심히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김재영과 김성현 그리고 이미숙은 멀찍이 서서 김동철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남자의 고급 정장과 명품 시계가 지하도의 분위기와 묘하게 대조를 이뤘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김동철을 혼자 둘 수는 없었다. 이미숙은 가슴이 아팠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오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김재현이 결심을 했다. 그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가서는 이태리 수제 구두를 내밀었다. 아저씨, 구두 좀 닦아주세요. 김동철이 고개를 들어 김재현을 바라봤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네, 잘 닦아드릴게요. 김동철이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70년 된 낡은 도구와 최고급 수제 구두의 만남이었다. 그 모습은 정말로 17세 소년 같았다.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구두를 닦고 있었다. 김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돈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동생을 찾으러 미국에 가야 해요. 동생이요? 동수라고 해요. 제 동생이거든요. 미국에 갔는데. 김동철의 목소리에는 70년 전 그 간절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김재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 김동철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재현을 바라봤다. 뭐라고? 형? 저예요. 동수예요. 김동철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구두 닦기 소를 떨어뜨렸다. 동수야? 정말 동수야? 김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형. 동수가 왔어요. 김동철이 벌떡 일어나서 김재현을 껴안았다. 17세 형이 15세 동생을 만난 것처럼. 동수야, 형이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 갔었어? 형,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멀리서 지켜보던 이미숙이 눈물을 흘렸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드디어 큰아버지를 만나셨네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순간이 7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록 아버지는 볼 수 없었지만 이미숙이 대신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할아버지와 껴안고 우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네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70년 만에 이루어진 재회였다. 김성현이 조용히 비서에게 전화했다. 주변을 정리해 주세요. 조용히. 동수야, 배고프지? 형이 빵 사줄게. 김동철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며 말했다. 네, 형. 붕어빵 사주세요. 김재현이 어린아이처럼 대답했다. 명품 지갑을 가진 55세 중년 남성이 17세 형에게 붕어빵을 사달라고 하는 모습이 애처롭고도 감동적이었다. 그래, 형이 제일 맛있는 붕어빵 사줄게.
김동철이 환하게 웃었다. 70년 전 동생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제야 실현할 수 있어서 행복해 보였다. 형, 이제 괜찮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정말 안 떠날 거야? 안 떠나요. 형 곁에 있을게요. 김동철이 환하게 웃었다. 70년간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다. 김성현과 이미숙이 조용히 다가와서 두 사람 옆에 앉았다. 이미숙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김동철은 여전히 17세였고 큰아들은 동생이 되어 있었고 둘째 아들과 조카딸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70년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날 이후로 김동철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완전히 치매가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17세와 87세 사이를 오가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동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었다. 강남역 지하도에서의 그 감동적인 재회 이후 김동철은 마치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다. 여전히 기억은 오락가락했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동생을 찾아 나서려 하지는 않았다. 이미숙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간병인에서 조카로, 남남에서 혈육으로. 김재영과 김성현은 그녀를 진짜 여동생처럼 대했다. 70년간 잃어버렸던 작은아버지 대신 작은아버지의 딸을 얻은 것이었다. 대한종합건설과 한국유통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김재영과 김성현이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희망의 다리 재단을 설립한 것이었다.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돕고 헤어진 가족들의 재회를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이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후원하며 운영되고 있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다. 70년간 아버지가 겪었던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두 형제는 더욱 열심히 재단 운영에 힘썼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김동철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요즘 들어 17세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대신 87세 할아버지로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손에는 70년 전 동생에게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목각 말이 들려 있었다. 이미숙이 아버지 유품에서 가져온 바로 그 말이었다. 큰아버지, 차 드세요. 이미숙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렸다. 고맙다, 미숙아. 내 아버지 정말 닮았구나. 큰아버지도 아버지와 많이 닮으셨어요. 특히 웃을 때. 김동철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정말로 10년 전 돌아가신 이동수와 닮아 있었다. 70년 동안 미안했다고 동수에게 전해줘. 형이 찾지 못해서.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큰아버지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저녁 무렵 김재영과 김성현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예전 같으면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있었을 텐데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김재현이 말했다. 응, 좋다. 마음이 편해졌어. 왜요? 동수를 찾았거든. 너희들도 알게 됐고 미숙이도 만났고. 김성현이 눈시울을 적셨다. 아버지가 평생의 한을 조금씩 풀어가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 재단에서 벌써 세 가족이 제외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냐? 네,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분들이 많으셨어요. 김동철이 환하게 웃었다. 그거 참 좋구나. 우리 동수도 기뻐할 거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김동철, 김재현, 김성현, 그리고 이미숙.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김동철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죽으면 동수 옆에 묻어줘.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아니다. 7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이제는 같이 있고 싶어. 이미숙이 눈물을 흘렸다. 큰아버지,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버지 이야기도 더 많이 들려주시고. 김동철이 이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미숙이 위해서라도 더 살아야겠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7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김동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동수야, 이제 형이 편해졌다. 내 딸이 여기 있으니까. 그 목소리는 87세 할아버지의 것이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17세 형의 것이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70년이라는 긴 세월도 형제 간의 그리움을 지울 수는 없었다. 김동철은 마침내 동생을 찾았다. 비록 10년 늦었지만 동생의 딸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치매라는 병이 오히려 70년 전의 순수한 사랑을 되살렸고 간병인이라는 인연이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김동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언젠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가족이란 무엇인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이다. 김동철의 70년간의 기다림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